저희 예비 시댁은 부유한 편이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는 중소기업 식품회사를 하고 있었고 예비 시어머니는 그 식품회사 이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두 분은 한때 큰 식당을 하셨는데 육개장과 소고기 국밥집으로 유명하셨대요. 요즘은 간편식이 많아지고 다양한 국요리 제품들이 출시되면서 두 분은 공장을 짓고 국요리 제품들을 대량 생산하여 홈쇼핑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연매출도 상당하고 소문이 자자한 나름 내실 있는 중소기업이었어요. 전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 영어 회화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 수업을 듣는 제자 중에 10살 김영훈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처음 수업을 들을 때부터 유독 눈에 띄었어요. 특별히 제가 그 아이에게 아주 잘해주거나 영훈이만 예뻐해주거나 그런 적도 없지만 명랑하고 영리한 영훈이는 저를 무척 잘 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기 형과 저를 소개팅 시켜주는 게 아닙니까? 그의 형 김현수와는 1년 정도 사귄 뒤 본격적으로 결혼 얘기가 오가면서 현수 씨가 먼저 우리 집에 결혼 허락을 받으러 왔고 저 역시 예비 시댁에 인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현수 씨 부모님은 그냥 평범한 보통의 시부모님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제가 형수님이 되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할 것 같다는 어린 시동생 영훈이와 45살에 본 늦둥이를 매우 귀하게 여기는 시부모님의 모습도 아주 평범한 여느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시부모님 금슬도 참 대단했죠. 무려 나이 차이가 20살이나 나는데도 어린 동생 영원이를 친아들처럼 잘 대해주고 일일이 챙겨주는 현수 씨도 보기 좋았습니다. 현수 씨와 1년 정도 사귀면서 뜨거운 열애를 한 건 아니지만 만날수록 괜찮은 사람이라는 느낌도 받았어요. 제가 30이 가깝도록 결혼을 안 하니까 명절만 되면 친척들은 눈이 너무 높아서 그렇다. 남자는 다 거기서 거기다. 그저 처자식만 안 굶기면 되는 거야. 온갖 잔소리를 하면서 눈치를 주셨는데 현수 씨를 만나면서 그런 말들이 한편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거기서 거기인 사람들 중에서 현수 씨는 괜찮은 편에 들었고 무엇보다 귀엽고 살가운 제자이자 예비 시동생 영훈이가 적극 추천한 형이니까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댁에 인사하러 간 날 이상하게 자꾸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파출부 아줌마였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지나칠 수 있었지만 왜 그 아줌마가 자꾸 신경이 쓰였는지는 그땐 몰랐습니다. 분명 안면이 있거나 아는 사람도 아닌데 자꾸만 절 빤히 쳐다보는 게 정말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봐서 조용히 아줌마에게 물었어요. 저기 아주머니, 혹시 저를 아세요? 아니요. 오늘 처음 뵀어요. 그런데 왜 자꾸 저를 빤히 쳐다보시는지 제가 뭘 잘못한 게 있나요? 아이고, 아가씨가 잘못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해요. 이댁 예비 며느리가 온다고 해서 누군가고 궁금해서 봤는데 너무 참하고 단아해서 저도 모르게 자꾸 쳐다봤나 봐요. 정말 미안해요. 아줌마 말을 들으면서 오해는 금방 풀렸습니다. 파출부 아줌마 입장에서는 궁금해서 당연히 쳐다볼 수 있는 건데 시댁에 인사 와서 긴장을 많이 한 탓에 제가 좀 예민했나 봐요. 어쨌든 그날은 예비 시부모님께 인사도 잘 드렸고 결혼 허락도 받았습니다. 어머니께 상견례 날짜 잡자고 말씀드려. 그리고 좋은 날 있으면 알려주고. 아휴, 네가 어서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야 현수 녀석도 마음을 잡고 뭔가 안정이 될 것 같고. 내가 너에게 거는 기대가 커. 우리 잘해보자. 언뜻 들으면 며느리에 대한 시어머니의 칭찬과 격려 같았는데 순간 조금 이상했어요. 제가 들어오면 현수 씨가 마음을 잡고 안정이 될 거라는 말이 좀 의아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수 씨가 마음을 잡지 못한 상태라는 건데 아무리 형식적인 인사치레라고 하나 묘하게 마음에 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냥 제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퇴근을 하기 위해 교문으로 나섰는데
누군가 어깨를 툭 쳐서 돌아보니 뜻밖의 예비시댁에서 일하는 파출부 아줌마였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이 동네 사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실은 그쪽한테 말할 게 있어서요. 조금 의아했습니다. 파출부 아줌마가 무슨 할 말이 있을까 싶었죠. 아줌마가 망설이는 것 같아서 근처 조용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아줌마는 뭔가 결심한 듯 가방에서 사진과 이것저것 문서들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그걸 본 순간 전 충격에 빠지고 말았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사실 전 예비 시동생 영훈이의 소개팅으로 현수 씨를 만나기 전에 이미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전 영어과를 졸업하고 임용고시에도 합격했지만 임용되기를 기다리면서 거의 2년 동안 백수로 살아야 했어요. 말이 2년이지 금방이라도 발령이 날 것 같아서 제대로 알바도 못한 채 매달 부모님께 용돈을 탔어야 하는 게 참 죄송할 따름이었습니다. 2년을 넘기면서는 발령되기 줄이 너무 길어서 불안해졌고 무슨 일이든 하자는 생각에 어느 외국어 학원의 강사로 취직을 했어요. 저는 주로 새벽 직장인 영어 회화반을 맡았습니다. 그때 제 수업을 듣는 사람 중에 현수 씨가 있었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긴 외모 탓에 학원에 수업을 하러 온 여자들은 항상 지나가면서 현수 씨를 헐깃거렸고 문 여성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현수 씨는 부침성 좋고 리더십까지 있어서 늘 사람들을 몰고 다녔습니다. 직장인반이다 보니 새벽 수업을 듣고 각자 출근한 뒤에 퇴근해서 별도의 모임을 가질 정도로 분위기를 주도했어요.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정기적으로 만나 회식도 하고 자전거를 타거나 등산도 하고 문화생활도 즐겼죠. 그때마다 현수 씨는 꼭 저에게 연락했습니다. 선생님도 우리랑 같이 하시죠. 선생님은 좋아하시는 스포츠 있으세요? 만약 없으면 지금부터라도 만드세요. 건강해야 잘 살아가죠. 이번 주 모임에 시간 되면 꼭 나오세요. 제가 가면 어색할 거예요. 그냥 수강생들끼리 모이세요. 선생님이라고 해도 나이는 다 비슷비슷한데 너무 부담 가지시는 거 아니에요? 저 바쁩니다. 그리고 이런 전화 부담스러워요. 그때 딱 잘라 거절을 했습니다. 사실 선생님이라고 해도 직장반 수강생들과 거의 나이 차이가 없었어요. 오히려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태반이었죠. 하지만 내성적인 편인 저는 우르르 몰려다니는 것 자체가 부담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 거절을 했더니 어느 날 수강생들이 모두 다른 반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학원 원장님 말씀이 제가 수강생들에게 너무 비협조적이라서 다들 밥맛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강사가 수업만 착실하게 잘하면 되지 어떤 협조를 해야 하는 건지 참 황당했어요. 아마도 현수 씨가 주동자가 되어서 강사의 태도를 운운하며 다른 반으로 옮기자고 한 것 같았습니다. 한 타임 수업에 60명이었던 수강생 절반이 다른 반으로 가버리고 나니까 전 맥이 탁 풀렸고 왠지 억울하고 너무 화가 났지만 굳이 현수 씨를 찾아가서 이러쿵저러쿵 따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럴 가치를 못 느꼈죠. 그래서 학원을 그만두었어요. 그 일 때문에 현수 씨에 대한 나쁜 기억과 감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학원을 그만두고 어느 날 우연히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시내에 갔다가 건널목에 서 있는데 마침 신호에 걸린 스포츠카에서 시끄러운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사람들마다 짜증을 내면서 다들 쳐다봤는데 오픈카 안에서 웬 남녀가 마치 사람들 다 보란 듯이 진하게 키스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서로 민망해하면서 고개를 돌리거나 어르신들은 말살하며 혀를 차기도 했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 운전석의 남자가 바로 현수 씨였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죠. 직장인 월급이 얼마나 한다고 저런 스포츠카나 몰고 다니나 싶어서 나쁜 인상은 최악이 되었어요. 딱 봐도 바람둥이에 여자들만 꼬시고 다니는 선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전 아예 김현수라는 사람하고는 엮일 이유가 없을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설령 김현수가 재벌집 이사라고 해도, 그래서 트럭째 갖다 준다고 해도 그 트럭도 안 받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전 곧 어느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 회화 선생님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전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영어 회화를 가르쳤습니다. 거의 매일 학교로 출근을 했죠. 그중 3학년 반에 영훈이가 있었어요. 또래보다 키가 크고 잘생긴 영훈이는 여자애들에게 인기 만점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말주변도 나이에 맞지 않게 화려하고 앞에 나서서 주동하는 것도 매우 좋아했어요. 참 이상하게도 제가 첫 수업하는 날부터 그렇게 절 따랐습니다. 첫 수업 때 애들은 항상 첫사랑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전 그럴 때마다 참 난감했어요. 정말 그때까지도 첫사랑다운 사랑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시쳇말로 모태솔로였습니다. 남들은 멀쩡하게 생겨갖고 왜 여태 남친 하나 없냐고 묻지만 저도 그게 정말 알고 싶어요. 제가 왜 이 모양인지 말입니다. 남자한테 관심이 없거나 눈이 엄청 높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운명을 아직 못 만났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애들은 어김없이 첫사랑 얘기를 해달라고 졸랐죠. 얘들아 정말 미안해. 쌤도 첫사랑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쌤이 아직 첫사랑을 해보지 않았어. 에이, 우리도 첫사랑을 하는데 쌤은 어른인데 정말 첫사랑이 없다고요? 영훈이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당돌하게 물었습니다. 저도 정말 첫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게 싫어서 그럴싸하게 얘기를 만들어서 들려줄까 했지만 그런 재주도 없었어요. 정말 미안해. 하지만 없는 첫사랑을 지어서 얘기할 순 없잖아. 앞으로는 쌤도 열심히 첫사랑 만들려고 노력해볼게. 그리고 첫사랑 생기면 제일 먼저 너희들에게 털어놓을게. 됐지? 그날은 그런 식으로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다들 실망한 눈치였지만 영훈이만은 수업이 끝나고 난 뒤 제게 슬쩍 다가와서는 선생님, 그 나이에 첫사랑 없는 거 미안해할 일 아니에요. 쌤이 순수해서 좋아요. 녀석이 그렇게 말하고는 쪼르르 달려나갔습니다. 전 첫사랑 없다고 솔직하게 말했을 뿐인데 의외로 칭찬을 듣고 나니 기분이 좀 얼떨떨했어요. 그날 이후로 영훈이는 항상 수업 시간이면 음료수를 올려놓고 스승의 날엔 꽃다발을 선물하기도 하면서 살갑게 굴었습니다. 언젠가는 수업을 마치고 갑자기 비가 쏟아졌는데 마침 전 우산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어쩌나 하고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우산 안 가져오셨어요? 영훈아, 엄마가 아침에 챙겨가라고 했는데 깜빡했어. 그럼 저랑 같이 쓰고 가요. 너랑? 하지만 너 비 맞을 텐데. 그냥 쓰고 가. 쌤은 비 좀 그치면 가도 되니까. 오늘 일기예보에 밤새 비 내린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같이 쓰고 가요. 결국 전 그날 영훈이 녀석과 같이 우산을 쓰고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산을 들고 영훈이 어깨를 감싸면서 그야말로 비 사이사이로 갔어요. 그런데 녀석은 제가 비를 맞을까봐 우산을 제 방향으로 쓰라고 중얼대는 겁니다. 인서가, 너 비 맞고 감기 들면 어쩌려고 그래? 쌤은 비 맞고 감기 안 들어요? 다 똑같지. 그래도 쌤은 어른이잖아. 쌤 감기 걸려서 수업에 못 나오면 저 화낼 거예요. 어쩜 그렇게 맹랑하면서도 귀엽고 깜찍한지. 전 가끔 영훈이 같은 아들을 가진 엄마는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하기도 했죠. 어느 순간 저는 늘 엄마에게 영훈이 얘기를 하고 있었나 봐요. 아유, 생전에 애들 좋다는 말을 안 하더니 네가 귀엽다는 그 영훈이라는 녀석 내가 다 궁금하다. 어떻게 생겼는지. 엄마도 걔랑 한 10분만 있으면 그냥 귀여워서 이런 손주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할걸? 그럼 말 나온 김에 한번 물어보자. 넌 언제 그런 귀여운 손주 하나 엄마 품에 안겨줄 건데? 또 그 소리.
왜 맨날 결론은 그렇게 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왜 결론을 맨날 그렇게 가게 만들어? 네가 어디가 모자라서 모태솔로야. 아휴, 내가 참 이해가 안 되네. 다 짝이 있다잖아요. 언젠가는 내 짝도 나타나겠지. 그럼 그때 제가 귀여운 손자 안겨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누가 알아요? 내일 당장 운명이 나타날지. 에이그, 참도 잘 나타나겠다. 아휴, 알른이 죽지. 아휴. 엄마, 그럼 그냥 결혼하지 말고 영훈이 같은 애나 하나 만들까? 뭐야? 아유, 이놈의 기집애가 못하는 소리가 없어. 엄마한테 등짝을 얻어맞으면서도 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할 생각은 없지만 애는 가지고 싶다. 어쨌든 전 의외로 아이들과의 수업이 재밌고 보람을 느꼈으며 어떤 사명감과 자부심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 영훈이가 전화를 해서 잠깐 학교 앞 카페로 와달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와보면 안다고 해서 퇴근하고 얼른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글쎄, 그 남자 김현수가 앉아있는데 전 잘못 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물론 현수 씨도 저를 보고 당황하더군요. 그러니까 영훈의 형이 바로 김현수였습니다. 무려 20살이나 차이가 나는 형이었죠. 계산을 해보면 아마도 어머니가 40살 넘어 영훈이를 출산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말로만 듣던 마흔둥이가 영훈이었고 그 귀엽고 살갑고 저런 아들 있었으면 했던 영훈이의 형이 김현수였습니다. 순간 절망했죠. 선생님, 우리 형이 30이 넘도록 결혼을 못했어요. 형이 몇 명 집에 데려온 여자들이 있긴 한데 다들 엄마 아빠한테 퇴짜 맞고 흐지부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참다 못해서 제 형수님은 제 손으로 뽑겠다고 굳게 결심했는데 쌤이 딱 걸렸어요. 전 영훈이의 말에 그만 웃고 말았습니다. 현수 씨도 당황하면서도 영훈에게 못 당하겠다는 듯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그러니까 두 사람은 지금부터 진지하게 소개팅을 하세요. 형, 우리 선생님 모태솔로야. 형이 잘해야 해. 나 실망시키지 마. 선생님, 우리 형한테 맛있는 거 많이 사달라고 하세요. 그럼 소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영훈이 눈에 저는 아마도 30이 다 되도록 첫사랑 한번 못 해본 순수 그 자체라고 생각했나 봐요. 물론 저와 현수 씨가 이전부터 이미 알고 있는 사이라는 건 영훈이도 몰랐습니다. 영훈이가 날마다 자기 영어 회화 선생님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착하고 순수하다고 자랑을 하더니 지혜 씨가 나올 줄 진짜 꿈에도 몰랐어요. 이건 무슨 운명 같은데요? 전 속으로 말했습니다. 운명 좋아하고 있네. 영훈이 녀석이 제가 변변찮아 보였나 봐요. 자기 형수님은 자기가 고르겠다고 하는데 어린 녀석이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녀석이 절 닮아서 보는 눈이 있네요. 얼씨구, 누가 선수 아니랄까봐 저 말 번지르르 하는 것 좀 보소. 전 속으로 계속 현수 씨를 욕했습니다. 영훈이에겐 조금 미안했지만 김현수에 대한 나쁜 선입견으로 가득 찬 제 생각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냥 대충 차를 마시면서 제 의사를 분명하게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부터 말하는 게 낫겠죠? 저는 김현수 씨를 사실 그때 전 지혜 씨 좋아하고 있었어요. 현수 씨는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미 눈치를 채고는 먼저 자기 마음을 얘기했습니다. 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좋아했지만 아무래도 강사와 수강생이라는 관계 때문에 둘만 만나는 것은 다른 사람 눈치가 보일 수 있어서 일부러 모임도 만들고 회식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지혜 씨를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매번 딱 잘라 거절을 하셔서. 그래서 수강생들 다 끌고 다른 반으로 가신 거예요? 남자가 쪼잔하게?
아니에요. 그때 전 회사 일 때문에 새벽에 수업을 들을 수 없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다른 반을 수강한 건데 우리 모임이 워낙 끈끈하다 보니까 다들 우르르 몰려왔어요. 저 그렇게 이상한 걸로 복수하는 사람 아닙니다. 뭐 어쨌든 다 지나간 일이니까 그렇다 치고 전 김현수 씨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서 만날 순 없을 것 같네요. 영훈이에겐 제가 잘 말해놓을게요. 원래 선입견은 깨라고 있는 거죠. 믿져야 본전인데 그냥 좀 몇 번 만나보시죠. 전 바람둥이는 질색인데요. 바람은 말 그대로 바람이죠. 바람이 제대로 정착하면 또 장난 아니게 애처가게 되거든요. 글쎄요. 그렇다고 해도 전 사람들 다 보는 오픈칸에서 여자랑 진하게 키스를 하는 그런 남자 너무 아닌 것 같은데요? 어? 그거 어떻게 알아요? 혹시 지혜씨, 나 미행했어요? 정말 황당하기 이를 데 없었는데 그는 깔깔 웃더군요. 오히려 저더러 촌스럽다고 말하면서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너무 모르면 나중에 더 바람핀다나 뭐라나. 어디 개가 짖나 싶었어요. 자신은 이미 놀 것 다 놀았고 미팅도 수백 번 했다고 하는데 그게 자랑이냐고 한마디 해주려다 굳이 그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진짜 감동인데요. 이 상황이 감동이라니 이놈이 또 무슨 수작을 부리는 것 같았죠. 와, 전 이지혜 씨가 이렇게 순수한 사람인지 몰랐네요. 와, 우리 영훈이 안목이 대단한데요. 우리 결혼을 전제로 만나보죠. 정말 자기 맘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렇게 쉽게 결혼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다니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러거나 말거나 현수 씨는 자기가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된 비하인드를 막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동생이 몇 날 며칠 조르면서 딱 한 번만 만나보라고 해서 그냥 동생 성의를 봐서 낳아준 건데 대박이라면서 한 말 또 했습니다. 영훈이에게 그 선생 사진 좀 보자고 했더니 직접 봐야 더 이쁘다고 해서 안 보여주는데 약간 궁금했대요. 그래서 그 선생 이름이 뭐냐고 했더니 원래 영어반에서는 닉네임을 쓰는데 제가 씩씩하고 밝게 살자는 의미로 만화 캔디의 주인공을 따라 캔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수 씨는 캔디가 이지혜라는 것을 모르고 나왔고요. 전 운명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있었네요. 오늘 역사적인 날인데요. 일기 써야겠어요. 일기를 쓰든 말든 전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현수 씨는 매일 학교 앞에 찾아와서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외면해도 변함없이 늘 그 자리 그 시간에 왔습니다. 영은이는 자기 형에게 늘 화팅을 외쳤죠. 암튼 현수 씨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무슨 유행가 가사처럼 그렇게 와서 제가 모른 척해도 얼굴 한번 보고는 제 뒤통수에 대고 잘 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영하 20도까지 내려간 날이었는데 밖에 오들오들 떨면서 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다릴 거면 차 안에서 기다리면 되지 뭘 그렇게 불쌍한 척을 하고 있는지 순간 전 빵 하고 터져버렸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싶은 마음과 온몸을 떨면서도 저와 눈 한번 맞추겠다고 그러는 모습이 우습기도 하고 암튼 그날 전 현수 씨에게 차도 사주고 밥도 사주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했다고 말입니다. 그럼 저 받아주는 거예요? 일단 만나보죠 뭐. 현수 씨는 제가 가진 선입견보다는 좋은 남자 같았습니다. 어쩜 겉으로 드러나는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제가 스스로 그 사람에 대한 나쁜 생각을 부풀린 것 같기도 했어요. 1년 정도 교제하는 동안 변함이 없었어요. 항상 절 기다려줬고 배려해줬고 이해해줬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전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현수 씨와 사귀면서 당분간 영훈이에게는 비밀로 하자고 했는데도 영훈이는 소개팅 주선자로서 도대체 진도가 얼만큼 나갔는지 궁금해했고 제 형을 닥달했답니다. 현수 씨는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서로 좋은 감정을 갖고 사귀고 있다고 말하는 바람에
어느 날 영훈 엄마, 그러니까 예비 시어머니가 은근슬쩍 절 보려고 학교에 오시기도 했어요. 첫인상은 살짝 표독스럽고 기가 좀 센 느낌이었지만 절 보자마자 손을 덥석 잡고는 근처 카페로 가서 차 한잔 하자는 겁니다. 우리 영훈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니 원래 그러는 애가 아닌데 우리 영어 회화 선생님이 자기 형수님이 되면 너무 좋겠다고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실례를 무릅쓰고 찾아왔어요. 정말 듣던 대로 참하고 예의도 바르고. 그래, 아버지께서는 뭘 하시는지?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세요. 어머니도 교편 생활하시다가 지금은 그만두셨고요. 어머나, 교육자 집안이구나. 이것저것 물어보시면서 저를 찬찬히 살펴보시는 그 눈빛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영훈이가 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선생님 칭찬을 했는지 알겠네요. 좀 의미심장한 말을 하면서 미소를 지으셨어요. 현수 씨 어머니는 보통의 시어머니처럼 시집살이도 좀 시킬 것 같고 자기 주장도 좀 있을 것 같고 덜어는 갈등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 건 고부관이라면 누구나 다 겪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중요한 것은 얼만큼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느냐, 그런 거죠. 만약 제가 현수 씨와 결혼한다고 해도 함께 모시고 사는 건 아니니까 늘 부딪힐 염려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시집간 친구들 말이 결혼 전에 아무리 천사표였던 시어머니도 결혼하고 나면 그냥 보통의 시어머니가 되고 결혼 전에 너무 싫었던 시어머니도 결혼하고 나면 그냥 보통의 시어머니가 된다고 했어요. 결혼을 안 할 거면 모를까. 어차피 결혼할 거면 그 정도는 각오해야지 싶었습니다. 그래도 현수 씨 어머니는 나름 저와 잘 지내보려고 노력하셨어요. 가끔 저에게 전화를 해서 영훈이에 대한 상담도 하고 현수 씨 흉도 보면서 거리를 좁히려 하셨습니다. 내가 우리 영훈이 반 학부모 중에서 제일 늙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훈이가 가끔 할머니 엄마라고 놀리는데 속상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도 어머니께서 마흔둥이를 보셨다는 게 더 대단하게 전 생각합니다. 영훈이도 아마 알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해서 자신을 낳고 키웠는지. 애들 가르치다 보면 느끼게 되지만 어려서 아무것도 모를 것 같아도 아니에요. 어떨 땐 어른보다 더 어른처럼 신중하고 깊은 생각도 한답니다. 그럼 정말 다행이네요. GSM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푸념도 하고 정말 좋다. 저도 좋습니다. 아마도 현수 씨 어머니는 저와 자연스럽게 통하면서도 절 끊임없이 탐색하는 듯 했습니다. 뭔가 질문을 던지고 제가 어떻게 반응하고 답을 내놓는지 열심히 시어머니로서 체크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 일부러 그분이 좋아하실 말만 한 건 아닙니다. 선생님으로서 제가 느낀 영훈이의 생각을 솔직하게 전했습니다. 현수 씨 어머니는 저와 조금 친숙해지자 종종 선물을 보내셨습니다. 처음엔 수업하실 때 신으라고 예쁜 슬리퍼를 보내시더니 어느 날은 부모님 갖다 드리라고 유명 호텔에서 만든 케이크를 선물하시고 또 어떤 날은 명품 지갑을 주셨어요. 어머니, 이렇게 비싼 건 저 못 받습니다. 그냥 마음만 받겠습니다. 비싼 거 아니에요. 학부모로서가 아니라 그냥 예비 시어머니로서 주는 거니까 받아줘요. 그런데 선물 받는 걸 이렇게 부담스러워해서 어쩌누? 내가 이제부터 우리 이 선생한테 해줄 게 얼마나 많은데. 현수 씨 어머니는 저에게 선물을 주시면서 은근 시어머니로서의 권위를 보이려는 것 같기도 했고 재력가 집안이라는 걸 자랑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때론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나중에 며느리에게도 회사 지분을 줄 거라고 하기도 하고 현수 씨가 회사를 물려받게 되면 안주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도 말하셨어요. 벌써 제가 며느리라도 된 것처럼 말이죠. 그런 말씀들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어느새 저를 며느리로 인정하는 것 같아서 나쁘진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부잣집 사모님이 된다고 부러워들 했어요.
그렇게 현수 씨는 청혼을 했고 저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일단 우리 부모님께 먼저 인사를 드리고 허락을 받았어요. 아버지는 남자가 너무 미끈하게 잘생겨서 싫다고 하셨지만 제 뜻을 존중한다고 축하해 주셨습니다. 다 좋은데 난 네 시어머니가 좀 걸린다. 좀 드센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경우에 어긋나는 일은 안 하시는 분 같으니까 너무 걱정 마, 엄마. 뭐 암튼 체력가 집안이니까 내 새끼 돈 걱정은 안 시킬 것 같아서 그건 좋다. 근데 너 결혼하면 그 어린 시동생 양육해야 하는 거 아니야? 딸을 시집 보내야 하는 친정엄마 입장에서는 오만 가지 걱정이 다 드시는 게 당연했어요. 시어머니가 시동생을 잘 케어하고 계셔서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지만 혹시 저에게 키우라고 해도 영훈이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결혼을 연결시켜준 매파가 영훈이니까 전 평생 어린 시동생을 잘 모시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농담처럼 말하곤 했어요. 그리고 그 문제의 날 예비시댁에 인사를 갔습니다.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진행되었는데 유독 파출부 아줌마가 신경이 쓰였습니다. 며칠 뒤 그 아줌마가 저를 찾아왔고 조용히 얘기를 좀 하자고 해서 근처 찻집으로 들어갔더니 아줌마가 내민 사진과 문서는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김현수와 웬 여자가 정답게 찍은 사진들로부터 거의 전라로 침대 위에서 찍은 사진들, 서로 주고받은 문자, 주고받은 편지, 그리고 초음파 사진, 산모 수첩이 들어있었습니다. 아줌마, 이게 다 뭐예요? 사진 속 이 사람 현수 씨 맞죠? 그럼 그 옆에 여자는 누구예요? 아줌마는 잠시 머뭇하더니 담담히 말했습니다. 제 딸이에요. 말문이 턱 막혔어요. 숨도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줌마가 어렵게 꺼낸 얘기들은 모두 제 심장을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아줌마의 딸은 너무 밝고 착하고 공부도 잘했답니다. 이름은 정선이. 선이와 김현수는 고등학교 동창이었대요. 고등학교 3년 내내 서로 신랑각시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붙어 다녔답니다. 졸업 후 서로 다른 대학을 갔지만 대학에 가서도 늘 만남은 이어졌고 언젠가 선이는 현수와 결혼할 거라고 했답니다. 물론 그건 딸의 착각이었죠. 그때 아줌마는 지방에서 살았고 딸 선이를 혼자 서울로 대학을 보낸 것이 불안했지만 그래도 영리한 딸이니까 잘 해낼 거라고 믿었습니다. 간간히 딸을 통해서 김현수에 대해서 들었고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미래의 사윗감이라는 생각에 괜히 든든하고 마음이 놓이고 그랬대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딸과 연락이 잘 되지 않더랍니다. 어쩌다 연락이 되어도 긴 침묵이 이어졌죠. 선이야, 무슨 일 있어? 엄마한테 말해봐.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걱정 마. 선이는 그냥 끊어버렸죠. 하지만 엄마로서 무슨 직감이 들었고 당장 서울로 와서 딸의 자취방을 갔을 때 만삭의 딸을 보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답니다. 그리고 딸은 울기만 했대요.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너 애 아빠 누구야? 그 김현수란 놈이야? 고개만 끄덕이는 딸을 보면서 정말 억장이 무너지더랍니다. 이제 겨우 20살이던 딸의 앞길을 망쳐놓고 그놈은 이미 다른 여자와 놀아나고 있다고 했대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딸은 이미 2번이나 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놈을 당장 죽여버리고 싶었대요. 당장 앞장서. 그놈한테 가자, 당장. 하지만 딸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탓인지 배를 움켜쥐고 쓰러졌고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로 가는 도중에 양수가 터졌답니다. 급하게 수술에 들어가서 아들을 출산했고요. 그럼 혹시 그 아들이... 네, 영훈이에요. 전 너무 당혹스러워서 멍해졌습니다. 딸은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들을 볼 생각도 안 하고 젖도 물리려 하지 않더랍니다. 물론 아무리 김현수 연락처를 달라고 해도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때 딸의 마음을 헤아릴 상황이 아니었죠. 엄마로서 딸 인생을 망친 김현수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건 당연하니까요. 하지만 딸은 자신이 믿었던 사랑이 거짓이었음을 알고 너무 충격이 심해서 아들이고 뭐고 다 놓고 싶었던 것 같았답니다. 아줌마는 속이 타들어갔지만 일단 딸을 살리고 보자는 생각을 했죠. 딸이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답니다. 일주일 뒤, 딸 퇴원 수속을 하기 전에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잠깐 지방에 내려갔다 왔답니다. 아줌마가 일하는데 사정 얘기를 하고 돈을 빌리러 갔죠. 그런데 그 사이 딸은 김현수에게 연락을 했고 아들을 출산했다는 소식을 들은 김현수 엄마가 병원에 와서는 병원비를 내고 아들을 데리고 갔답니다. 딸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대성통곡을 했죠. 딸이 남긴 편지에 보면 임신을 했다고 말하는 순간부터 김현수는 애를 지우라고 강요했고 이번에는 절대 지울 수 없다고 딸이 거부하자 끝내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적혀 있더랍니다. 마치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흥미를 잃으면 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딸은 결혼하자고 매달리며 애원했지만 소용이 없었대요. 생각도 못해 현수 엄마를 찾아가서 임신 사실을 알렸더니 그 엄마도 당장 애를 지우려며 돈을 주더랍니다. 너처럼 몸을 함부로 굴리는 여자는 절대 우리 집 며느리로 들일 수 없다. 그 말이 딸 가슴에 칼처럼 꽂히고 말았대요. 이미 현수는 딸에게 실증이 나서 다른 여자들과 어울려 다녔고 그 엄마는 애를 지우라면서 함부로 몸을 굴린다며 악담을 했죠. 자기 아들 잘못은 하나도 없다는 듯이 말하는데 딸은 정말 숨이 막혔답니다. 애까지 뺏겼으니 딸은 참고 참았던 마지막 모든 것마저 다 무너지는 것을 느꼈겠죠. 그동안 딸도 몇 번이고 애를 지우려 했지만 더는 그럴 수 없었답니다. 2번의 중절 수술 때도 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오래 앓았대요. 더는 그러고 싶지 않았고 애를 낳으면 현수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딸이 원하는 대로 절대 되지 않았고 현수 엄마는 아들을 데리고 가면서 그런 말을 했대요. 어차피 미혼모로 사는 것보다는 우리가 애를 키우는 게 나을 거야. 네가 키우면 거지꼴밖에 더 되겠냐? 넌 그냥 과거 숨기고 네 수준에 맞는 놈 만나서 새 출발해. 그렇게 또 돈봉투를 던져주고 갔답니다. 그때 바로 옆 침상에 있었던 환자와 환자 보호자가 더 화가 나서 나중에 아줌마에게 직접 들은 말을 해주었대요. 하지만 그때 딸은 모든 것을 그만두자고 생각했죠. 아줌마는 여전히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진다면서 말하는 내내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딸을 지키지 못한 자책에서 벗어날 수 없었대요. 아줌마가 돈을 마련해서 돌아왔을 때는 딸은 이미 병실에 없었답니다. 그리고 곧 병원이 시끄러워졌고 경찰차가 오고 난리가 났대요. 딸이 병원 옥상에서 떨어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겁니다. 아줌마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도 차마 정신을 놓을 수 없었대요. 어떻게든 딸의 장례를 치러야 했고 어떻게든 손주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답니다. 겨우 장례를 치렀지만 막상 애를 찾자고 해도 김현수 집을 몰랐던 거죠. 딸이 남긴 소지품 속에서도 현수의 집을 알 수 있는 단서나 주소는 없었고요. 그저 둘이 함께 찍은 사진들과 주고받은 편지들, 초음파 사진, 산모 수첩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었죠. 아줌마는 그걸 끌어안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어떻게든 악착같이 살아내자고 말이에요. 언젠가 살다 보면 한 번은 만날 수 있겠지. 내가 살아있다면 그것들과 한 번은 언제 어디서건 마주칠 날도 있겠지. 그런 생각으로 버텼어요. 그런 날이 온다면 반드시 딸의 억울한 죽음을 갚아줄 거라고 다짐도 했답니다.
그래서 아줌마는 서울로 왔고 일을 악물고 살아냈대요. 파출부 일을 시작한 것도 김현수 집이 재력가라고 하니까 부잣집 파출부를 하다 보면 어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 때문이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새로 파출부 일을 가게 된 곳이 바로 김현수의 집이었답니다. 아줌마는 드디어 신이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었다고 생각했대요. 이것들에게 어떻게 복수해야 할지 늘 기회를 보았답니다. 하지만 영훈이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대요. 딸이 유일하게 남긴 핏줄이자 아줌마의 손자였죠. 아줌마가 영훈이의 외할머니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현수 엄마는 영훈이의 어린 시절 사진 앨범을 보여주면서 현수를 꼭 빼닮았다고 자랑을 하더랍니다. 아줌마는 일부러 영훈이 엄마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물어보기도 했대요. 아유, 그딴의 생각도 하기 싫어요. 어디서 굴러먹다가 우리 현수 꼬셔가지고 애를 덜컥 가졌는데 내가 그때 생각만 해도 치가 떨려서 아주 우리 집 재산을 보고 작정을 하고 덤비는데 순진한 우리 현수가 꼬임에 넘어간 거지 뭐. 그래도 영훈이는 우리 핏줄이니까 내가 데려왔어요. 현수 앞길이 구만리라 우리 호적에 올렸고. 그러니까 아줌마 괜히 입 잘못 놀리지 말고 우리 영훈이 잘 케어해줘요. 아줌마는 현수 엄마의 그 말을 떠올리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고 주먹까지 움켜쥐었습니다. 복수심으로 들끓었지만 이미 영훈이는 현수 부모님의 호적에 올려져 있었죠. 부잣집에서 부족함 없이 구김살 없이 자란 영훈이를 보면서 가난한 자신보다는 이런 집에서 자라는 게 영훈이에겐 더 나을지도 모른다고 아줌마는 생각했답니다. 그렇게 아줌마는 자신의 손주 영훈이에게 밥을 차려주고 씻기고 같이 놀아주면서 이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했대요. 하지만 김현수는 늘 여자 문제로 부모 속을 썩였답니다. 데려오는 여자들마다 부모님의 눈에 차지 않았대요. 하나같이 대바라지고 건방지고 잘 사는 현수 집의 재산을 노리는 것 같았죠. 현수 아버지는 아들이 그 모양인 게 모두 현수 엄마 탓이라고 화를 내고 현수 엄마는 왜 내 탓이냐고 날마다 싸움을 했답니다. 현수 아버지는 참한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하지 않으면 재산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했대요.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줌마는 참 한심한 집구석이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이런 집에서 자기 형이 친아버지라는 것도 모른 채 자라고 있는 영훈이가 불쌍하면서도 당장 아줌마가 뭘 어떻게 할 상황도 아니니까 그저 답답하기만 했답니다. 결국 현수 엄마와 현수는 참하고 순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를 데려오기로 했죠. 여기저기 물색하던 중에 마침 영훈이가 자기 영어 회화 선생님 자랑을 하더랍니다. 당연히 현수 엄마는 저에 대해서 조사에 들어갔고요. 이미 우리 집안과 부모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저를 만났을 때 일부러 모른 척 호구조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영훈이가 소개팅을 주선한 것처럼 보이게 했지만 사실은 다 뒤에서 현수 엄마가 조종하고 있었답니다. 애를 부추겨서 그런 작당 모의를 한 거죠. 김현수 역시 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나온 것처럼 속였던 거고요. 무슨 운명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자기 아들을 부모님 호적에 올려 동생이라 속인 김현수는 자기 엄마와 짜고는 참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여자와 빨리 결혼해서 아버지 재산을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전 하마터면 이들에게 당할 뻔했고 제 인생은 끝장날 뻔했다고 생각하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선생님이 인사를 온 날 너무 착하고 순수한 모습에 꼭 우리 딸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선생님이 이 집에 시집 오면 결국 사기 결혼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될 텐데 그걸 알게 됐을 때는 이미 모든 게 다 돌이킬 수 없게 되겠죠. 참 남일 같지 않았어요. 아줌마도 처음에는 괜히 남일에 신경 쓰지 말자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제가 자꾸 눈에 밟히더래요. 딸의 억울함을 진짜 풀어주고 복수하는 것은 자기 손으로 그런 집구석을 망하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답니다. 어차피 아줌마는 그럴 힘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에게 다 말하기로 결심했답니다. 제 생각엔 선생님처럼 정말 좋으신 분이 그런 집에 시집 안 가게 하는 것도 제가 생각하는 나름의 복수라고 믿었어요. 다시는 우리 딸 같은 억울한 희생자가 안 생기게 하는 것도 제가 딸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 같았고요. 아주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용기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아주머니 아니었으면 제 인생도 아마 끝장났을 거예요.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그런데 아줌마는 또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미 김현수는 결혼빙자 사기 혐의로 여러 건 고소당한 상태라는 겁니다. 정말 최악의 인간이었어요. 어떻게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자기애를 가진 여자를 버릴 수 있으며 조금의 반성도 없이 아버지 재산 받을 생각에 자기 입맛대로 여자를 고르려고 했는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 모든 사실을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상견례나 모든 결혼 일정을 다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가서 결혼빙자 사기 혐의로 김현수를 고소했어요. 다만 마음에 걸리는 건 영훈이었습니다. 어린 것이 추악한 어른들 때문에 충격받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모른 척 할 수 없었어요. 어렵게 용기를 내준 아줌마와 억울하게 죽은 아줌마 딸을 위해서라도 충격을 받더라도 모든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영훈이는 지금은 아프겠지만 반드시 진실의 힘을 믿으면서 잘 자라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는 영훈이는 아줌마의 딸을 닮아서 착하고 아줌마를 닮아서 의지가 강한 애니까요. 그렇게 김현수와 그의 엄마는 수사를 받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 도중 김현수와 그 엄마가 저에게 연락해서 판사에게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써주면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여전히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전 그렇게 저를 회유한 사실까지 모두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그의 엄마는 집행유예를 받았고 김현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어요. 벌이 너무 약했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세상이 무섭고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을 조금은 보여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파출부 아줌마는 잠깐 영훈이를 되찾을까 고민을 했지만 자신의 형편상 영훈이를 데려온다고 해도 잘 키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영훈이를 데려오기 위해서 기나긴 법정 싸움을 할 엄두도 나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런 집에 영훈이를 두어야 하는 그 심정이 오죽할까 싶어서 저도 속이 상했습니다. 참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뻔히 뭐가 잘못된 건지 알면서도 그것을 바로잡는 게 참 어렵다는 것도 새삼 깨달았습니다. 아줌마는 그 집 파출부를 그만둬야 했으니까 이제 다시는 영훈이를 볼 수 없어서 가장 가슴 아파했습니다. 전 아줌마를 위로하면서 죽은 딸의 납골당에 찾아가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걸로 억울함을 다 풀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부디 편히 쉬기를 기도했어요.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다시 흘렀습니다. 전 학원에서 영어 회화반 강사로 일하고 있어요. 아직 결혼은 안 했습니다. 한번 크게 대인 탓인지 남자라면 이제 이가 갈리네요. 부모님도 시집가라는 소리 이제 안 하십니다. 포기하셨나 봐요. 그리고 어느 날 수강생 중에서 눈에 익은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영훈이라는 걸 첫눈에 알아봤어요. 어느새 대학생이 되었더군요.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그간 안녕하셨어요? 김영은? 정말 오랜만이구나. 몰라보겠는데? 늘 생각났고 늘 궁금했는데 전 그저 어색하게 인사만 건넸습니다. 서로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그저 담담하게 웃으면서 돌아섰어요. 영훈이는 원래 점심반 수업을 들었는데 새벽반에 제가 수업을 하는 걸 알게 되었대요. 곧 군대를 가는데 인사드리러 왔다고 했습니다. 늠름한 사내로 잘 자란 대학생 영훈이를 보면서 전 울컥했어요.
부디 그때 그 상처가 영훈이를 절망하게 하지 않기를 빌었는데 다행히 잘 커진 것 같아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서로 정말 하고 싶은 말들은 많았지만 가슴에 묻고 악수를 했습니다. 건강하게 군대 잘 갔다 오라고 했고 건강하시라는 말을 하더군요. 세월이 약이고 해결해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영훈이를 보면서 그 말이 떠올랐어요. 김현수가 어떻게 됐는지 묻지 않았지만 그건 역시 그 집안이 감당할 일이었죠. 어쩜 이제 성인이 된 영훈의 몫일지도 모르고요. 아주 가끔 파출부 아줌마에게 문자로 안부를 전하고 있었는데 전 영훈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아줌마는 아마도 그 사진을 보면서 펑펑 울 겁니다. 요즘은 어느 식당 주방에서 일하시는데 조만간 아줌마 보러 가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이미 저만큼 멀어진 영훈이에게 손을 흔들고 돌아섰습니다. 그날은 특이하게도 햇살이 유난히 눈부신 날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